사람마다 내 인생이 언제쯤 시작했는가 물어보면 다 좀 다릅니다. 저는 14살 났을 때에 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우리 시골 마을에서는 중학교에 간 학생이 하나도 없고 또 내가 다닌 초등학교에서도 중학교 간 학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좀 그때 누구나 가난했습니다마는 정말 좀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건강이 아주 좋지 못했습니다. 그 우리 어머님이 나를 키우시면서 너 20살까지는 꼭 좀 살아다고 세상에 태어났다가 그렇게 일찍 가게 되면 내 마음도 아프고 그러니까 20살까지는 살아다고 그렇게 부탁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학교 다니고 그러니까 생각을 못했는데 졸업하고 나니까 이제부터 난 어떡하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학교 갈 생각은 하지 못하고 오래 살지도 못할 텐데 이제는 어떡하지. 좀 쉽게 말하면 감당할 수 없는 절망감 비슷한 것을 그때 느꼈습니다. 그래 고민하다가 부모님도 어떻게 할 수 없고 의사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부탁해서 내 인생을 맡겨봐야겠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제 기도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도 다른 사람과 같이 어른이 될 때까지 살게 해주시면 제가 어른이 된 뒤에는 나 위해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약속을 가지고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임 선생님이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잘 모르셨으니까 얘는 꼭 중학교에 보내야 한다고 그래서 선생님 혜택으로 입학원서를 내긴 냈지만은 입학되리라 하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우리 기독교 개통학교인 숭실학교에 입학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사실 그때부터 시작한 셈입니다. 중학교 1학년 크리스마스가 됐을 때인데 왜 그런지 숭실 젊은학교에서 해마다 크리스마스 때 신앙 부흥회를 하는데 나는 중학생이지만 거기에 좀 참석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녁마다 이제 엿새 동안 있는데 거기에 갔습니다. 가서 두 목사님의 설교를 쭉 들었는데 그 설교를 듣고 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나와 같이 하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시다.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때 나는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나 혼자가 아니다. 나 혼자가 아니고 부모님이나 선생님과도 함께 있지만은 내 인생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출발이 내 인생의 출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출발한 것이 긴 세월이 지난 오늘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신앙의 길이 지금까지 연장되어 온 셈입니다. 그런데 좀 고통을 너무 많이 겪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 됐을 때인데 이 학교는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거절했다고 해서 더 학교를 계속하지 못하겠다. 신사참배를 하고 학교를 계속하고 다니든지 그렇지 않으면 신사참배를 거부하면 폐교시킨다고 하는 일본 총독부의 지시가 내렸습니다. 저도 많이 고민했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로 약속한 내 인생인데 신사참배를 하고 학교를 다녀야 하는가, 아니면 주님의 뜻을 위해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학교를 떠나는가. 철없는 나이에 그런 고민이 찾아오니까 제가 해결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때 한반에서 공부하던 윤동주 시인이 있었는데 그 동주에게 너는 어떡할 작서이냐 그랬더니 나는 만주로 되돌아가게 되면 신사참배 안 하고 중고등학교 졸업할 수가 있으니까 만주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여러 가지를 고민하다가 나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로 했는데 신사참배를 할 수가 없겠다. 그래서 그만 학교를 자퇴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글쎄 힘든 일인 줄 몰랐는데 지금 철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힘든 선택이었다면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학교에는 못 가니까 학교 가는 대신 평양 시립도서관을 쭉 다녔습니다. 아침 9시에 갔다가 도시락 가지고 점심을 먹고 오후 5시가 되면 학교 끝나는 시간이니까 집에 돌아오고 그렇게 몇 달을 했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제가 독서를 많이 했습니다. 한국 문학도 그때 깨닫게 되고 그때 비로소 철학책을 읽게 됐습니다. 일반 말로 쓰여진 책들밖에 없었는데 철학책을 쭉 읽으면서 나 혼자 철학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깊이 떠올랐습니다. 근데 그해 10월달 초가을입니다. 바로 이맘때입니다마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병중에 감옥에 계시다가 병 치료를 받기 위해서 고향에 와서 쉬고 계셨습니다. 쉬시다가 어떤 주말에 우리 마을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토요일 저녁에는 동네 어른들한테 강연을 해주시고 다음 주일 오전에는 그 교회에 우리 마을 교회에 오셔서 설교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 두 차례의 말씀을 듣고 나면서 내가 철학 공부를 더 해서 한국의 도산 선생과 비슷한 정신적 지도자가 한번 돼야겠다. 이것은 주님께서 나한테 부탁하신 아마 내 인생의 뜻일 것이다. 그래서 내 인생의 목표가 좀 확실해졌습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려운 조건을 무릅쓰고 일본에 가서 대학도 나오고 철학 공부를 했는데 철이 들고 나니까 나라가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 민족의식을 가진 사람은 일제 밑에서는 살아봤자 아무 힘이도 없다. 그러니까 내 나라에 살아야겠다. 그 힘이 아주 강하게 왔습니다. 모든 희망이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해방이 됐습니다. 그 즐거움과 행복은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가 제가 25살인데요. 다시 태어난 기분입니다. 이제는 내게도 희망이 있고 나라다운 나라에 내 나라에 살게 되면 이제는 우리 민족과 역사에도 새 출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주 새로운 출발을 생각하게 됐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자그마한 일이 한 가지 생겼습니다. 초등학교 선배고 같은 고향 사람인 김성주라고 하는 선배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국 만주로 갔다 하는 소식밖에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동네 어른들을 모시고 몇 사람이 식사를 같이 하게 됐는데 식사를 끝내고 동네 어른 한 분이 김성주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제는 해방이 되고 20년 만에 고향에 돌아왔는데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됐으면 좋겠냐 그랬습니다. 그때 그 김성주가 아주 아무 앞뒤 없는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친일파를 축소해야 하고 모든 국토는 나라가 차지해야지 개인에게는 소유권이 없고 모든 공장, 회사 같은 경제활동은 개인은 못하고 나라가 해야 한다고 지주는 숙청하고 소작인들이 농사를 지어서 다 나라에 갖다 바치고 다시 배급을 받아가지고 공정하게 살게 될 것이라고 6가지를 첫째, 둘째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 사람이 사상은 없다. 사상은 빈곤한 사람인데 철저한 공산당원이고 행동파로구나. 안 되겠다. 놀랐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난 후에 그 김성주가 러시아, 그때는 소련 군정이죠. 군사정권인 때니까 군정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나타났는데 우리가 원하는 게 그 군정에서 뭐라 그러는 거 아니면 국민 전부가 기다리고 있는 김일성 장군이 돌아왔으니까 평양 공설운동장에서 환영회를 한다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김일성 장군 환영회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때 우리는 김일성 장군은 젊으면 50대 후반이고 60대 중반쯤 되는 평안도 용강 사람이다. 다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환영회 나가보니까 김성주가 나하고 조반 같이 먹은 김성주가 김일성 장군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때 제가 느끼기에는 벌써 공산당은 세계 어떤 나라에 가든지 똑같으니까 공산 정권이 계획이 있었구나 말이죠. 이제 나는 어떻게 하지 말죠. 일제 때만도 못한 공산 정권이 생기니까요. 그래도 내 고향이고 내 나라니까 지켜야지. 한 2년 동안을 고생했습니다. 그러다가 내 신변도 위험해지게 되고 자유와 신앙을 가진 사람은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안 되겠다. 나라다운 나라가 돼야겠다 말이죠. 지금 공산 정권은 일본 사람이 중심이 되고 있었는데 일본 사람들은 떠났지만은 공산당이 그 자리를 차지했으니까 이건 나라다운 나라가 아닙니다. 내 나라도 아닙니다. 그래서 희망을 또 뺏기고 할 수 없이 정말 목숨을 걸고 38선을 넘어서 서울로 왔습니다. 그땐 제가 2년 더 지났으니까 27살이 됐을 때인데 서울에 와서 제가 생각한 것은 간단합니다. 교육계에 몸바치고 나보다 훌륭하고 유능한 제자들을 많이 키워서 그 제자들과 더불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중앙중고등학교 교사가 됐습니다. 이제부터 드리는 말씀은 이제 여러분하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그 시대에서 겪었던 거고, 지금은 제가 27살이니까 여러분과 비슷한 공통된 문제를 가졌는데, 제가 중앙학교에 있으면서 목표는 3가지입니다. 첫째는 정말 내 제자들을 통해서 함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제자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나보다 훌륭한 제자로 키우자만. 그게 첫째 목표고요. 두 번째는 사람은 아는 것만큼이라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아는 것이 60밖에 못 되는 사람은 60만큼 살게 되어 있습니다. 100을 아는 사람은 100만큼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다운 지식을 넓히고 내가 공부한 철학으로서는 누구한테도 지지 않은 학문을 살려야겠다. 그래서 중학교에 있는 동안에 가르치는 시간도 있고 학생들과 가지는 시간도 있습니다만은 나 나름대로 나를 위해서 공부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계속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명구하니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사회 안에 살게 돼 있는데 인간은 인격을 갖춘 것만큼 사회에서 존경을 받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일하게 돼 있는데 인격을 갖추지 못하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 여러 계통의 글이 있습니다만은 정치계 사람들 가만 보게 되면 인격을 갖추지 못한 대통령, 인격을 갖추지 못하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암만 일하는 것 같아도 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인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자기 성격대로 삽니다. 성격은 누구나 타고날 때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주어진 건데 인격을 갖춘다 하는 것은 여러 사람과 함께 살면서 여러 사람과 공동체 살고 살면서 거기서 지도자가 되고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내가 일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가게 되는 게 인격입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나도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이 인격을 갖추질 못했습니다. 근데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가난하게 교육받지 못한 가정에서 살았기 때문에 인격을 갖추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산 선생의 강연을 듣고 6개월 후에 그 선생님이 돌아가신 다음부터 도산 선생은 우리하고 인격이 달랐단 말이죠. 존경받을 만하고 어디 가든지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었던 분인데 어디에서 그것이 생겼는가? 제가 받아들인 게 명구하니 기독교 신앙과 애국심입니다. 인격은 기독교 정신과 애국심을 갖춘 사람은 누구나 차지할 수 있고 나도 그럴 수 있다고 하는 자신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중앙학교의 교수로 계시는 인천 김성수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도산 선생 못지않게 정말 인격이 높은 분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평가를 어떻게 받든지 모르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일제시대에 그분만한 분이 없었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독립을 했을까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일을 많이 하셨고요. 존경받은 분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내가 봉직했던 중앙학교를 맡아서 키웠습니다. 보성 전문학교를 인수해서 좋은 지금 고려대학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동아일보를 만들어서 우리 국민 경제, 국민 생활 모든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생산업이라고 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때 이제 경성 방식을 만들어 가지고 기계천이라고 우리는 그랬습니다. 기계천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고 정말 좋은 일 했습니다. 해방이 되니까 그분이 이제 교육계를 떠나서 정치계에 일하기 시작했는데
정치계에서도 누구 못지않는 인격을 가진 분입니다. 나보다도 더 오래 인천 선생과 같이 지났던 고려대학의 김성식 교수님이 계신데 역사학자입니다. 그분이 나보고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인천 선생의 인격이 얼마나 높았는가. 인천 선생이 계실 때는 우리 야당이 분열한 일이 없다고. 분열하면 또 하나가 되고 분열한 일이 없다고. 선생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지금까지 야당이 한 번도 합쳐보지 못한다고. 당파 싸움하고 정권 싸움하고 나라가 이 꼴이 됐다고. 그만큼 존경받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제가 7년 동안 모시고 있었는데,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많은 사람을 나 나름대로 대해보았지만은 야산과 같아서 높은 산이 아니니까 나도 그 산에 올라갈 수 있다. 나도 저만한 인격은 차지할 수 있다 하고 자신이 있었는데, 도산과 인천 선생을 배우고 나면서 그 두 분은 높은 보살입니다. 봉우리입니다. 높은 보살. 나도 저 위에 올라갈 수 있을까? 저만큼 올라가서 사회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그걸 배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서 배운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명관이 이기주의자는 사회 지도자가 된 길이 없고 인격을 키운 길이 없습니다. 모든 불행과 실패는 이기주의자는 자신이 만들어가지고 있습니다. 전 요새는 그런 길이 없습니다만은 과거에 우리 젊은 사람들 위해서 결혼 주례를 좀 많이 섰습니다. 그렇게 신랑 신부가 사랑하고 출발했는데 얼마 있다가 좀 문제가 생기고 이혼했다 하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왜 그랬을까 하고 가만 생각해 보면 두 사람 다 하거나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이기주의자입니다. 이기주의자는 가정을 행복하게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또 우리 직장 생활을 다 하고 있는데요. 그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불평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나도 열심히 일했는데 다른 사람 못지않게 회사를 다니고 일했는데 왜 난 인정해 주지 않냐고, 내 공로를 왜 봐주지 않냐고 그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같이 직장 생활을 하다 따져보게 되면 이기주의자입니다. 모든 걸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나를 표준으로 삼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왜 실패하는가? 마지막까지는 전부 나를 위해서입니다. 국민들 앞에서는 뭐 나라 걱정하는 것 같고 뭐 나를 희생시켜야 한다고 얘기하면서도 결국 가서는 납니다. 이기주의자는 실패하는 길이 없다 그겁니다. 그 두 번째 그분에게서 배운 것이 무관히 사람은 경쟁하게 돼 있습니다. 요새 우리 젊은 사람들이 사는 것도 힘들고 직장도 가지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아들, 딸들 가운데서도 좀 편안한 사회, 갈등이 없는 사회, 경쟁이 없는 사회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아무 갈등도 없고 경쟁도 없이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성장도 못하고 그 나라는 나락굿을 못합니다. 경쟁이 있어야 합니다. 갈등이 있어야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이제는 좀 그런 걸 좀 덜 겪게 되겠습니다만은 일본 북쪽 홋카이도에 가게 되면 아이누족이 있습니다. 지금 다 없어졌습니다. 남태평양에 가게 되면 원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와이 가도 많이 보고 괌섬에 갔을 때도 많이 보고 그랬습니다. 그 원주민들이 점점 소멸돼서 이제는 없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아무 갈등도 없습니다. 경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술만 마시고요. 민족 자체가 없어집니다. 요새 우리 젊은 세대들이 힘들다고 해서 좀 조용한 세상에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런 젊은이는 그 생각 자체를 버려야 합니다. 선의의 경쟁이 있어야 합니다. 선의의 경쟁을 한다 하는 건 어떻게 사는가? 좀 표현할 길이 없어서 미안합니다만
우리 국회의원들 같이 살아가지고서는 선의 경쟁이 안 됩니다. 오히려 운동선수 같이 살아야 합니다. 운동선수는 어떡합니까? 내가 이겼으면 금년엔 내가 이겼는데 다음번에는 더 좋은 선수들이 나와서 우리가 질지도 모르니까 열심히 해야겠다 그랬습니다. 또 지게 되면 어떡합니까? 금년에는 졌지만은 명년에는 우리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나가 운동선수들은 이긴 사람을 위해 박수할 줄 알고요. 진 사람을 위해서 위로할 줄 알면서도 다음번 더 선의의 경쟁이 있다고 하는 걸 운동 경기장 선수들은 다 아는데요. 우리 정치인들이 그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남을 끌어내리고 남을 비판하고 욕하고 그러면 내가 올라가는 줄 아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의의 경쟁이 없다고 하는 건 민관이 공동체에 살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의 지도자가 될 자격도 없는 거고 뭐 어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도와주고 서로 협력하는 게 없이 나만 올라가면 되겠다, 나만 이기면 되겠다 하면 그 사회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인격으로 올라가는 세 번째가 있는데 민관이 내 후배들을 위해서 내 제자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제공할 수 있는 바칠 수 있는 일입니다. 선생은 교육자는 제자들을 위해서 나를 바쳐야 하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하고 사회 젊은 사람들을 볼 때는 말이죠. 우리 늙은 세대들이 그들을 위해서 양보할 줄 아는 겁니다. 바로 인천 선생에서 배운 것이 내 인격을 위해서 그 세 가지입니다. 그런 동안에 6.25 전쟁이 끝나고 부산 피란 생활을 하다가 서울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6.25 전쟁은 해방됐을 때와 마찬가지로 생각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쟁을 겪고 나라가 황폐해지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렸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말이야. 어떻게 다시 출발하면 되겠냐. 그런 위치에 섰습니다. 전쟁이 끝날 때는 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집도 없어졌죠. 직장도 달라졌죠. 모든 게 없어졌습니다. 다시 하면 거기서 일어서야 하게 되는데 저도 그때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중고등학교 교사로서 제자들을 키우는 것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정진석, 추기경도 내 담임반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세상 떠날 때까지 김영석 교수님은 우리 담임반 선생님이었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비슷한 교수들 여러 사람을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내가 중고등학교 교사로 있은 것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나보다 훌륭한 제자들을 키웠으니까 행복했는데 단지 문제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중고등학교 교사로 있는 것보다는 대학 교수로 진출해야 내 학문이 지금까지 노력한 학문이 빛을 보지 않겠는가. 그건 대학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대학에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또 한 가지는 민구하니 중고등학교 교사로 있는 것보다는 대학 교수가 되게 되면 사회 활동이 넓어집니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어떤 방향을 선택할까 좀 고민했습니다. 자신을 살펴봐야겠다. 한 학기 동안 시간을 얻어가지고 세 대학에 강사를 했습니다. 강사 생활이 끝난 다음에 우리 대학에 전임으로 와달라 하면 그건 성공인 겁니다. 대학에서 오랜 얘기가 없으면 중고등학교에서 내 책임을 감당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세 대학에 시간 강사로 나가게 됐는데 한 학기가 끝나니까 세 대학에서 다 전임으로 오라고 이제 우리 대학에 전임으로 오라고.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가
연세대학인데요. 연세대학에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고등학교 교사로 있다가 대학에 가게 되니까 이제는 내 학문도 살려갈 수 있고 중고등학생보다는 대학생들을 상대로 하니까 활동도 좀 넓어지게 되고 이제는 일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갈 때부터 좀 자신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준비를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새 우리 30대 되는 사람들에게 항상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인격을 갖추고 지식을 갖추고 일에 확실한 신앙만 있으면 사회는 버리지 않는다. 인격도 갖추지 못하고 지식도 갖추지 못하고 아무 기초도 없으면서 왜 사회가 나를 찾지 않는가? 나 갈 길이 왜 이렇게 없는가 하는 것은 그건 자기 책임입니다. 자기 책임이지 그걸 갖추게 되면 보람 있게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가서 한 30년 동안 넘게 정말 행복했습니다. 일도 많이 했고요. 학문도 살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자란 나무가 큰 나무가 된 셈입니다. 그리고 그 대학에 가고 나니까 사회가 넓어지니까 나는 좁아졌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내가 좁은 사회에 사니까 내가 있었는데 대학에 가니까 나보다는 넓은 사회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민구안이 연세대학교라고 하는 큰 숲이 있는데 그 숲을 만든 여러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 가운데 하나가 교수 가운데 하나는 나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그럼 나는 연세대학교 많은 교수님 가운데 한 사람인데 어떤 내가 되어야겠는가? 그때 내가 얻은 게 민구안이 교수다운 교수가 되자. 교수다운 교수가 되자. 모든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은 법관다운 법관이 되어야 합니다. 정치인다운 정치가가 되어야 합니다. 공무원다운 공무원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 교수다운 교수가 되자. 그렇게 살았습니다. 조금 실질적인 예를 들어 말하면 연세대학교에서 몇 해 지나니까 나보고 교무처장을 좀 맡아달라, 학생처장을 좀 맡아달라 그럽니다. 다른 교수님들은 좋아합니다. 이제 내가 출세하는구나, 학자이 됐다가 잘 되면 총장까지 갈 수 있구나, 그걸 원하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총장이 나한테 교무처장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조금 시간의 여유를 주세요. 2, 3일 여유를 주세요. 그리고 여러 교수님들 가운데 나보다도 교무처장을 더 적절하게 맡을 분, 유능하게 맡을 분이 어느 교수가 있는가 하고 보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 총장한테 물고 하니 내가 생각해 보았는데 나보다는 어느 교수가 교무처장으로 더 유능하고 일을 많이 할 것이라고. 난 또 다른 일을 통해서 대학을 도울 수 있으니까 그분에게 맡기라고 양보했습니다. 근데 그 양보한 것이 절대로 잘못이 아닙니다. 왜요? 더 유능한 사람이 일하고 나는 또 다른 일을 하게 되니까 연세대학교는 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나는 민구안이 모든 사람은 직장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남자들은 특별히 그렇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직장 생활을 올바로 하는 단계가 꼭 있습니다. 첫째는 민구안이 사람은 왜 일하는가 말이죠. 사람은 왜 일하는가? 돈 벌기 위해서,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대부분입니다. 저도 연세대학교 처음 갔을 때 몹시 가난했습니다. 미안합니다만 어린애들 많이 키웠고요. 북한에 있던 어머님이 동생들 데리고 서울까지 오셨고요.
고등학교에 있을 때는 사택이 있었는데 집을 내놔줘야 하게 되겠고요. 6.25 전쟁으로 가진 걸 본래 없었지만은 다 없어지고 말고요. 정말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 연세대학교 가서 한 2년 동안은 어느 교수보다도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나 혼자 월급을 받아가지고 10명 가까운 부양가족이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을 것이다 하는 건 밖에 사람은 상상을 못합니다. 그때 이제 우리 교수들이 부수입을 올리는 길이 하나 있는데 그 민관이 다른 대학에 강사로 가는 겁니다. 여러 대학에 강사로 가고 피곤하고 건강도 잃어버리게 되고 정말 고생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맡은 강의, 내가 그 대학에 가서 부탁을 받은 강의는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면서 최하의 가난을 그때 느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동안에 한 2년 가까이 지나니까 다른 대학에서 나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우리 대학에서 전임 대우를 해드릴 테니까 연세대학교와 같은 50분 수업 9시간만 맡아주면 전임 대우 해주겠다고, 교수 봉급을 다 주겠다고.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고 두 대학에서 월급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건강도 회복하고요, 가난도 벗어나게 되고요, 새 집도 하나 얻게 세박 얻게 되고요, 경제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러니까 퍽 행복해졌습니다. 참 행복해졌습니다. 그런데 자그마하지만은 나한테는 중요한 일이 한 가지 생겼습니다. 월요일인가 화요일인데요, 대구에 있는 중고등학교 교감 선생이 날 찾아왔는데 내 제자입니다. 올 목적은 이번 토요일 오후에 대구에서 중고등학교 선생님 한 600여 명이 모이는데 그 연수회에 기념 강연을 내가 하는 것이 좋겠다고 교장회의에서 결정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은사님이니까 가서 모셔오라. 그래서 나한테 온 겁니다. 근데 내 제자의 얘기를 듣고 나니까 가긴 가야겠는데 내가 같은 시간에 삼성그룹의 강연 약속이 돼 있습니다. 삼성그룹에 가게 되면 교통편 봐주죠. 강사료가 많습니다. 대구에 가게 되면 하루 종일 고생해야 합니다. 강사료는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문구하니 대구 가지 말아라 마셔. 손해보러 왜 가느냐고 마셔. 그 판이 있습니다. 또 한쪽 판단을 문구하니 너 한평생을 살아도 교육계 후배들이 내 강연을 기다리는 것은 쉽지 않다. 다른 교수들에게는 주어지는 기회가 아니다. 그 소중한 책임을 왜 안 가려고 하냐 말이죠. 두 가지 가운데 어느가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내 제자 보고 그랬습니다. 나보다 더 훌륭한 강사님을 소개해주면 어떨까 그랬더니 그건 제 책임은 아니고요. 저야 빈손으로 돌아가야죠 그래요. 그 빈손으로 돌아가야죠 하는 실망을 보니까요, 내가 느끼는 게 문구하니 내가 소중한 일을 버렸기 때문에 내 제자는 빈손으로 돌아가고 600여 명 되는 중고등학교 선생님한테 얘기할 기회를 내가 버리면 되겠냐 말이죠. 그래서 삼성그룹에 전화를 걸고 허락해 주시면 내가 대구 가고 싶다고 말이죠. 가야겠다고. 삼성그룹에서 양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토요일인데 옛날이니까요. 교통도 불편한데 아침에 갔다가 일 끝내고 저녁에 돌아와서 서울역에서 버스를 타고 집으로 옵니다. 버스 안에서 내가 나에게 얘기했습니다. 너 오늘 참 잘했다. 가난할 때는
가난할 때는 수입이 중요했지만은 이전 거기서는 벗어났으니까 일다운 일을 해라. 남 못하는 일이 맡겨지게 되면 거절해서는 안 된다 말이죠. 그래서 내 마음 세명관이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이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꿨습니다. 바꾸고 한 10년쯤 살다 보니까요, 나도 모르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첫째 변화는 명관이 돈과 수입 때문에 일할 때는요, 피곤하고 힘들고 말이죠. 싫었는데 말이죠. 일다운 일을 하게 되니까요, 피곤이 없습니다. 힘들다고 하는 걸 모릅니다. 일이 이렇게 즐거운 거구나 말이에요. 일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때 느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인생의 3분의 1밖에 못 살지만은 일을 사랑하는 사람은 일과 더불어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변화가 생겼습니다. 돈을 위해서 할 때는요, 돈이 끝나면 일도 끝납니다. 수입이 끝나면 내 일도 끝나는데 일을 사랑하기 시작하니까요, 일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해서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입도 늘었습니다. 행복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직장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할 말이 뭔가 하니 일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억지로 일하는 사람, 수입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지 못하지만은 일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은 실패한 것 같아도 행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앞선 것 같아도 내가 더 많은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30여 년 동안 연세대학교에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연세대학을 끝날 때쯤 되니까 나이가 들었습니다. 65세 정년퇴직 가야 되니까요, 연세대학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65세 정년퇴직 하게 되면 그 당시엔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고 그랬는데 나도 회갑이 되고 정년퇴직이 되니까요, 이젠 대학에서도 떠날 준비를 해야 하고 나도 다른 친구들과 같이 가정으로 돌아가야 하나 하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때 일본 사회에서 있었던 일이 한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보다 한 40년쯤 전에 일본 사회에서 아주 조용히 그 사회 전체에 하나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명관이 직장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60이 되면 직장을 떠나서 가정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들, 딸들은 독립해서 다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60이 넘으면 사회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는 사회인 다시 돌아오는데 그때 무엇인가 선택하는 사람은 행복하게 살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이젠 늙었으니까 끝났다 하고 남게 되면 인생이 없어진단 말이죠. 60의 인생을 다시 출발하는 사람과 출발하지 못하고 끝내는 사람은 그만큼 큰 차이가 있다. 그 이제 일본 사람들이 먼저 누구나 느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하는가 말이죠. 그 일본 사회에서 여러 가지로 그 문제를 생각하다가 얻은 결론이 우리하고 다른 나라하고 다 세계적으로 다 비슷합니다. 네 가지인데 그 첫째는 지금까지 하던 일을 그대로 계속하는 사람이 제일 행복하다. 60이 넘을 때까지 해오던 일을 그대로 계속하는 사람이 제일 행복하다. 그걸 못하는 사람은 60쯤 됐을 때 젊었을 때 하고 싶었던 어떤 취미활동, 그때 내가 이 인생을 택하지 않고 다른 인생을 택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는 취미활동이 있으면 그거 시작하는 사람이 둘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택한 사람이, 그 두 번째 사람이
다 행복합니다. 젊었을 때에는 직장에 얽매여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하니까 성공률도 높고 다 행복해집니다. 미국에서는 아주 실질적인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젠 좀 지나간 얘기입니다만은 어떤 할머니가 91세가 되면서 내가 그렇게 젊었을 때 그림을 그리고 싶은 걸 그리지 못했는데 늙었지만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다는 그림을 그리겠다. 근데 어떤 그림인가? 젊은 사람들은 모르는 옛날 내가 살았던 사회의 분위기를 한 번 그림을 그려야겠다. 그 91세 할머니가 그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그 그림을 좋아서 가져가기 시작했고요. 전시회를 여니까요, 깜짝 사회가 놀랐습니다. 91세 된 할머니가 저런 그림을 그렸다고 말이죠. 그런데 101살에 세상 떠났습니다. 세상 떠날 때까지 전시회를 열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내렸습니다. 세계적으로 기업체에서 그 여자분을 많이 소개했습니다. 101살까지 행복하게 사는 길이 있는데 왜 그걸 버리냐고 말이죠. 뭔가 취미활동 해보라고 말이죠. 이제 우리 사회도 많이 그렇습니다. 난 내 제자들 가운데서도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행복하고 성공한 제자들을 많이 봅니다. 저는 한 4, 5년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려대학의 한배호 교수라고 정치학 교수입니다. 내 고등학교 때 제자입니다. 좋은 교수입니다. 대학원장도 하고 존경받는 정치학 교수인데 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선생님, 우리 담임반을 있을 때요, 키가 제일 작은 학생인데 애자 이름이 있어서 이곤이라고 하는 애자 이름 쓴 내 제자가 있었던 거 기억하세요? 그래요. 내가 다른 건 기억 못하는데 그 친구 키가 너무 작아서 기억한다고. 교실에 배정하면 제일 먼저 1번이거든요. 기억한다고 그랬더니 제가 함께 좀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그래요. 그 며칠 있다 인사 왔어요. 근데 왜 왔는가 하고 물어봤더니 그 이건 군이 63세까지 직장에서 쭉 일하다가 떠나게 됐습니다. 이제는 직장은 떠났는데 내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낼까 하다가 젊었을 때부터 서예하는 걸 좋아했는데 말이죠. 또 선생님도 잘하고 칭찬했는데 시작해야겠다. 그때 서예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좋은 서예가가 됐고요. 이번에 광화문에서 전시회를 하는데 좀 와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찾아온 겁니다. 내가 그 얘기를 듣고서 참 잘했다고 말이죠. 그런데 고등학교 제자는 정말 정이 있어서요. 존칭을 잘 안 쓰는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그 이걸굴이 워낙 키가 작으니까 말이죠. 내가 슬그머니 물어봤습니다. 가만, 연세가 어떻게 됐더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도 90입니다. 그래요. 아니 90 될 때까지 기도 못 끄고 뭐 했냐고 말이죠. 전시회 가봤더니요. 역시 그 제자가 제일 행복합니다. 젊어요. 사람이 취미활동하는 사람은요. 젊음을 다시 찾아요. 예. 직업불행간 연장에도 젊어지지 못하지만 취미활동은 아주 젊게 만들어져요. 우리 지금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첫째는 과거에 하던 일을 계속한 거예요. 두 번째는 취미활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뭔가 공부를 하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성장하니까 늙지 않습니다. 공부를 내놓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성장을 못하니까 그때부터 늙기 시작합니다. 이건 살아보면요. 비교해보면 다 압니다. 그래서
뭐든지 공부를 해라. 일본 사람들이 공부해라 말이죠. 책을 배워라 말이죠. 남보다 앞서겠다 뭐 그건 걱정하지 말고 배우는 내가 즐거우니까 말이죠. 내가 성장하는 즐거움이 있으니까 뭐든지 공부해라. 그리고 나이 들수록 독서를 많이 해라. 책을 읽는 사람과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나이 들게 되면 다 그대로 나타납니다. 아주 그건 틀림없습니다. 나는 누굴 보든지 저 사람은 젊어서 독서한 사람이로구나 말이죠. 저 사람은 젊어서 독서 안 한 사람이로구나. 그렇게 나타납니다. 나하고 우리 내 친구인 안배옥 선생, 김태길 선생이 제일 독자가 많은 저자입니다. 뭐 사회가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세 사람에게 제일 공통된 점인데 kelmingu한이 젊었을 때 문학을 좋아했습니다. 그 젊었을 때 문학을 좋아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철학으로 방향을 바꿨는데 그 문학할 때의 독서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나이 들었어도 쓰는 책을 읽어보면요 늙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친구들이 90일 가까워서 쓴 책들도 읽어보면 늙질 않았습니다. kelmingu한이 젊었을 때에 문학을 좋아했고 감정이 풍부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셋째는 독서하라 말이에요. 공부하고 독서하라. 마지막은 kelmingu한이 일을 놓치는 사람은 인생을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이제 수입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일을 위해서 일해라 말이죠. 그 이상합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은 계속해 사는 보람을 느끼네요. 일이 없는 사람은 끝납니다. 제가 지난 몇 해 동안 그 좀 후배 친구라고 불러도 좋을 정도의 분 한 분 하는데요. 이분은 캐나다에서 과학자로서 교수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 떠나 정년되고 나면서 고국인 한국으로 돌아오자 그 부부가 다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드님은 캐나다 그냥 돌아왔는데요. 이젠 다 9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한국에 와 있는 동안에 일을 시작하는데요. 지금도 다 일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 그 부부를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요. 그 사모님은 80 중반입니다. 그래도 병원에 시간 정하고 봉사활동하고요. 당신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또 가서 일을 하고 하니까요. 그 일하는 동안은 젊고요. 인간관계가 있으니까 행복하고 말이죠. 그런데 일 안 하는 사람은 고독해지고요. 친구가 없어지고요. 일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겁니다. 지금 하는 일을 계속하는 사람, 취미활동을 시작하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 그리고 일을 계속하는 사람. 이것이 60대 이후의 인생을 출발하는 새로운 길이다. 그 생각이 일본을 다시 올려놓았습니다. 그 여러분이 혹시 여행을 하시다가 일본 같은 데 쭉 가보게 되면요. 우리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째 kelmingu한이 또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뭔가 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kelmingu한이 인간관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일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65세가 되고 정년퇴직하겠다면서 다시 출발했습니다. 하나는 나는 14살 났을 때 주님과 약속이 있었는데 건강을 주시는 대로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했으니까 이젠 연세대학교가 아니고 사회 나와서 일해야겠다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kelmingu한이 내 민족과 국가, 내 사랑하는 나라를 위해서 일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정신적 양식을 주자 말이죠. 정치가가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업가들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줄 수 있는 데는 정신적 양식을 줄 수 있는데 왜 쉬겠냐고 말이에요. 65세가 되면서 다시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과거에 내가 연세대학교 살은 것은 물고기가 강물에 사는 것 같았는데요. 내가 사회에 나와 보니까요, 그 물고기가 바다에 나온 것 같았습니다. 일도 더 많고요. 사회가 많은 일을 요청해 오고요. 그때는 내가 무슨 일을 하겠다 하는 건 없어졌습니다. 사회가 요청하는 거면 합니다. 강연도 요청하면 가고요. 저술도 책을 쓰는 것도 사회가 요청하는 거 가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80 넘을 때까지 심부름만 했습니다. 요청하는 것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디 가게 되면요, 강연 가게 되면 날 소개할 때에 소개할 게 없으니까요, 중앙학교 교사를 있었고 연세대학교 교수를 있다가 명예교수를 있다고 그것밖에 소개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위해서 한 일이 없으니까 말이죠. 뭐 철학회 회장도 해본 길이었고요, 대학 총장도 해본 길이었고요. 그러니까 없습니다. 심부름만 했습니다. 그런데 80에 가만 넘고 보니까요, 그 심부름한 것이 내가 내일 한 것보다도 더 소중한 일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일은 남는 게 없습니다. 사회를 위해서 하는 일은 다 그대로 남습니다. 그게 언제까지 계속되는가? 제 경우는 80 될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정말 행복하게 날 잊어버리고 이랬습니다. 제 건강은 좋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때 들으니까 건강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나는 같은 나이에 누가 제일 건강하냐 그렇게 물어보면 같은 나이에 누가 일 제일 많이 하느냐 그걸로 대답합니다. 내 나이에 나보다 더 일 많이 하는 사람을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건강에도 되찾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는 것이 80이 되니까요, 참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더 성장을 못할 것 같다. 학문도 그렇고 더 성장을 못하지만은 80이 넘도록 내가 찾은 걸 유지해보자. 내려가지 말고 그대로 이끌어가 보자. 언제까지? 90까지를 한번 가보자 말이죠. 90까지 한번 연장해보자. 내 친구들하고 약속하고 우리 서로 도와주어서 90까지는 연장해보자 그랬습니다. 다 90까지 갔습니다. 김태길 선생도 89세 돌아갈 때까지 일했고요. 안병옥 선생도 93세에 돌아갔었는데요. 92세 텔레비전에 나와서 얘기하려 보니까 그때도 나라 걱정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90이 되니까요, 큰 변화가 왔습니다. kel명고안에 친구들이 다 가고요. 나 혼자 남았구나 그 생각하고요. 이제 나도 늙었구나 말이죠. 이제 90이 됐으니까 늙었다. 이젠 남은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해야겠다. 그 마무리하는 방법이 뭐냐? 주어진 일만 끝나면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좀 행복한 시간을 가지다가 끝나야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90이 넘었는데 일이 끝나면 또 다른 일이 생기고요. 일이 끝나면요 또 다른 일이 생기고 일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야, 이러다니 95세까지도 갈 것 같다 생각했습니다. 95세까지 가니까요, 늙은 건 확실한데 근무인관이 내 마음이 늙은 것도 아니고요, 내 정신력이 늙은 것도 아닌데요, 몸이 늙었어요. 내 몸이 따라오질 못해요. 걷는 것도 힘들어지기 시작하고요, 또 잘 듣는 것도 좀 어려워지고요. 점점 몸이 약해지니까요, 95세가 되면서는요, 내 정신이 늙은 내 몸을 얻고 가는 것 같아요. 힘들어요. 아, 이래서 늙으면 더 살고 싶다는 생각이 안 나는구나 말이죠. 이제는 95세 되니까 이젠 늙어서 더 할 수 없는가 보다 그랬어요. 근데 97세가 됐을 때입니다. 조선일보라고 기억하는데요. 신문을 보니까요,
그 해에 우리나라에 제일 독자를 많이 가지는 책을 쓴 사람, 문화적인 활동을 제일 풍부하게 한 사람, 하여튼 그 1년 동안에 대한민국의 정신계에서 제일 보람 있는 일을 한 사람 10사람을 뽑아서 쭉 발표를 했는데 그 가운데 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해도 내가 이거 늙은 줄 알았는데 이전 끝난 줄 알았는데 사회가 인정해 주니까 끝난 게 아닌가 보다 말이죠. 생각해 봤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70대 후반까지인데 왜 나만 97세 여기에 끼었는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 확실한 게 있는 거 아니, 사상은 내가 앞섰다. 저분들이 다 나도 젊었을 때 기억하지만 다 일 많이 하고 그랬지만은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나라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하는 걱정은 내가 더 많이 했습니다. 그건 사상 앞섰다. 그건 누가 준 것인가? 기독교 정신입니다. 그리고 제가 철학 공부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4살 났을 때부터 약속한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람이 늙지 않았습니다. 사상에 늙지 않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지금도 저는요, 내가 늙었다는 생각 잘 안 합니다. 우리 내 친구 김태길 선생이 제자들 보고 하는 얘기하면 하니 저 김영석 교수는 철이 늦게 들어서 오래 살 거야. 그렇게 놀려줬습니다. 난 친구가 놀려주는 걸로 웃었는데 이제 생각하니까 맞습니다. 저는 일기를 쓰는데요. 이제 오늘 밤 일기를 쓰기 위해서는 재작년에 어떻게 했는지, 작년 오늘 어떻게 보냈는지 한번 이렇게 읽어보고 그리고 오늘 읽습니다. 그럼 반드시 뭔가 하니 작년에만 해도 내가 철이 없었구나 말이죠. 그게 아닌데 말이죠. 재작년에는 내가 지금보다도 생각이 앞섰구나 말이죠. 뒤처지면 안 되겠다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도 철드는 겁니다. 내가 보기엔요, 철드는 사람은 늙지 않아요. 나 다 됐다 하는 사람은 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97세 저 혼자 참 그저 기도드리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주님께서 금년과 같은 해를 10년만 연장해 주세요. 10년만 연장해 주시면 제가 부르심을 받을 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갈 테니까 10년만 좀 연장해 달라고 말이죠. 그런데 90이 넘고 100일 맞이하게 되니까요, 이제는 마지막이 오지 않나 그런데 그때부터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칼럼을 쓰는 것이 또 시작이 됐습니다. 하는 일은 그대로 있고 거기다 새 신문에 또 칼럼을 쓰고 그러는데 조선일보에 쓴 글이 많았기 때문에 책이 2권 됐습니다. 그 한 권이 중국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내가 생각해도요, 100세 넘어 쓴 책이 중국 독자가 생겼다 하는 것은 마음으로 고마운 일이죠. 지금도 동아일보, 중앙일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 달쯤 지나면 중앙일보에 또 한 권의 책이 나올 준비가 아마 지금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몇 가지 생각하는데 뭔가 아니, 나 아직 늙진 않았다. 나 아직 늙진 않았다.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은 뭔가 아니, 늙도록 젊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뭔가 아니,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정신적으로 늙지 않는다. 내 다른 친구들은 다 늙었는데 나는 왜 늙지 않았는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그건 신앙인이 가지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모든 과거를 쭉 돌이켜서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았는가
그래서 결론 비슷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해 전에 어느 지방 대학에서 제가 상을 받게 됐습니다.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대학입니다. 거기서 상을 준다고 하니까 받아야죠. 왜냐하면 위원회에서 다 결정해가지고 주는 사회니까 받아야죠. 그래서 상을 받으러 갔습니다. 갔더니 교수님들도 계시고 의과대학의 교수님들도 오시고 그래서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 답사를 해야 합니다. 그 답사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내가 이 상 받을 만한 자격은 없다고, 나보다 훌륭한 사람도 많이 있고 내가 무슨 업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좋은 직책을 한 번도 맡아본 일이 없고 내가 받을 자격은 없다고. 그런데 오래 사시는 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고생은 우리들을 위한 고생이었습니다. 그 사이면 고맙게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고맙게 받는다고 그랬어요. 아마 저만큼 많은 고생스러운 100년을 보낸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역사가 그랬고요. 사회가 그랬으니까 그건 나도 인정합니다. 고생 많이 한 건 나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독자들을 위해서, 또 고통을 받는 우리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 내가 그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고생은 그건 고생이 아니고 행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행복은 무엇인가? 사랑에 있는 고생입니다. 사랑에 있는 고생입니다. 그 사랑이 높을수록 그 고생은 행복합니다. 그것은 깨닫는 사람만이 깨닫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배워도 따라갈 수 있는 길은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에 있는 고생이 행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까지 치시는 고통의 고개를 산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금 행복을 나누어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좀 그런 삶의 출발이 이제부터 가능하다 하는 생각을 함께 가져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과 같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고맙습니다.